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총선은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의 조국혁신당 등 좌익 세력의 압승과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선거 얼마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긴 하지만 선거 결과를 지켜본 많은 애국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앞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투표 직후 출구조사 결과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그나마 국민의힘 세력이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넘겨 108석이라도 차지한 데 대해 최악의 사태는 막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조차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이재명 당과 조국당 등 저질 좌익연합이 전체 국회의석 300석 중 과반인 151석과 5분의 3인 180석을 훌쩍 넘겨 3분의 2인 200석에 육박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나마 좌익 세력이 200석 돌파는 실패해 개헌과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대통령 탄핵 소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 제명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든 것은 불행 중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내에서 몇 명의 반란 세력만 나와도, 즉 8명 넘는 반란 세력, 약 10명의 반란 세력만 나와도 개헌도, 대통령 탄핵 소추도,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도 가능해진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그런 위험성이 눈에 띄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총선 참패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이상 고위 관계자 그리고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에서는 지난해 12월 등판에 사실상 총선의 모든 권한을 장악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역시 사퇴했습니다. 총선 결과와 관련해 당정의 고위 인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40총선은 불과 2달 전만 해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승리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4년 전 4.15 총선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해 문재인 정권에서는 폭정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윤석열 정권 출범 후에는 사사건건 윤정권 정책을 방해한 저질 좌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과반수 의석 구도를 무너뜨리고 현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등 비좌파 정치 세력이 입법 권력을 탈환할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더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가 온갖 범죄와 비리 혐의로 사법 리스크가 큰 이재명인 정치 현실에서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 세력이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인 새로운 미래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여야 간 접전이 예상되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 비호남 지역에서 기존 지지층의 응집력이 강한 민주당이 크든 작든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비좌파 정당의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 구도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정은 이번 총선에서 잠재적 지지자들의 심각한 이반을 불러오는 결정적 실책들을 저질렀고 이는 결국 엄청난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토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당정의 실패가 바로 총선의 참패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 전권을 장악해 휘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은 그 누구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김의겸 등 민주당 일부 저질 의원들과의 말싸움에서 톡톡 받아치는 특유의 화법으로 우파 성향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중적 인기가 빠른 시간에 급상승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총선을 앞두고 작년 12월 비대위원장으로 당권을 장악한 결정적 무기였습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 취임사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의 침략 앞에 맞선 영국 처칠의 유명한 연설을 연상케 하는 연설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막상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뒤 지금까지 한동훈은 점수를 더 얻기는커녕 점수를 갉아먹는 짓만 골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우파가 한동훈에게 통째로 속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동훈이 당권을 장악한 직후 비대위원 인선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에 제대로 된 자유우파의 투사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률을 비롯해 한지아, 박은식, 김혜지, 유의동 등 좌익 출신이나 호남 출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동조 세력 출신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 김형동도 탄핵에 적극 동조했던 좌익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이상하게는 느꼈지만 한동훈이 소위 중도층까지 포함하는 외연 확장을 위해서 저런 비대위를 구성했나 하는 정도의 문제의식만 나왔지 본격적으로 한동훈 문제가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동훈의 석연찮은 행보는 공천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역구 및 비례대표 공천에서 과거 좌익 출신이나 민주당 출신, 호남 출신은 대거 우대받은 반면 정통 우파 인사들은 역시 푸대접 받았습니다. 호남 좌익 출신인 함은경과 김건식, 민주당에서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영주 등이 서울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에 저항하거나 5.18 신격화에 의문을 제기한 인사들,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 노력을 벌이거나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치열하게 투쟁한 인사들은 공천 과정에서 사실상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과 김소연 변호사는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이었지만 아예 경선 대상에도 올리지 않고 컷오프 시켰습니다. 공천이 확정됐던 도태우 변호사와 장해찬 후보는 공천 취소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이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난 후보들을 끝까지 감싸안고 결국 모두 당선시킨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행태였습니다. 한동훈의 총선 선거 전략도 결과적으로 대실패였습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좌익 프레임과 호남 프레임에 철저히 굴종하는 행태를 보였고 이는 우파 유권자들의 대거 입안을 불러왔습니다. 5.18 문제와 관련해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사실상 쫓아내고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것은 국힘의 핵심적 지지 기반인 우파와 영남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전국적으로 선거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거 후반부에 추진한 종북 세력과의 투쟁을 강조한 현수막 게시를 급히 막은 것도 한동훈 본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선거 초반부터 후보자들에게 말조심을 시키면서 좌익 세력과의 투쟁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도 한동훈이었습니다. 한동훈 자신이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을 모두 맡은 것도 과거 선거와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거에서 비대위원장 혹은 당대표와 선대위원장은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소위 스피커가 다양하다는 그런 인상을 주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경우 철저히 스피커는 한동훈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동훈 외에는 메신저도 눈에 띄지 않았고 유세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 후보보다는 셀카로 대표되는 한동훈 본인 띄우기에 더 열중하는 모습도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선거가 총선인지 한동훈이 출마한 대선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상당수 지식인들이 선거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은 분리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라는 등의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적어도 도태우, 장해찬 같은 문제에서는 우파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전략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오불관원이었고
전혀 남의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반면 숱한 논란이 제기된 김경률 등을 정리하라는 충고도 수없이 쏟아졌지만 끝까지 김경률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러고도 이기기를 바랬다면 과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실책이 크죠. 또 다른 하나의 큰 악재는 윤석열 정부가 전국의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그동안 좌파 정권의 반감이 크고 상대적으로 우파 성향이 강한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꼽히던 의사 집단과 전공의, 의대생들 및 그 가족과 관계자들을 총선을 앞두고 한꺼번에 적으로 돌려버린 일이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치적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왜 하필 총선이 임박한 이 민감한 시점에 이 문제를 꺼내들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소위 의료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해 밀어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면 너무너무 나이브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찬성하는 일반 국민의 여론은 막상 선거에서는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의사 집단과 그 주변 사람들의 표는 바로 비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왜 몰랐는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의사 집단은 그동안 역대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우파 쪽에 투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가령 어차피 표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면 뭐 큰 문제가 안 되었겠지만 그동안 당연히 비좌파 정당으로 와야 될 표가 기권 혹은 다른 정당, 심지어 현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당 혹은 이준석 당으로 대폭 넘어갔다면 그게 국민의힘으로서는 2배로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왜 그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사퇴를 밝히면서도 앞으로 정치에 다시 복귀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 한동훈, 특히 자유우파나 보수우파 정치권에서 그가 설 자리는 앞으로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또 다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현 검찰총장 이원석 등과 함께 문재인 정권 초기 소위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하면서 우파 세력을 괴멸시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핵심 검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파 국민들에게 그들은 일종의 원죄를 지고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이 된 뒤부터는 문정권 세력과 각을 세웠습니다. 또 정치인으로 변신하고부터는 과거에 그가 높이 평가했다는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칭송을 거의 하지 않고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명히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과거 수사와 관련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도 북한 공산정권이나 그들을 추종하는 우리 사회 내의 종북 세력에 대한 분명한 대결 및 척결 의지와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과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의료계와의 갈등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우파 또는 보수 성향 국민들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총선 과정에서 좌익 세력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막판에 우파 세력이 상당 부분 결집한 것도 아직 3년이나 남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바로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생각들을 한 국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동훈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정통 우파 국민들의 눈에 완전히 벗어나는 행동들만 골라서 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앞으로 그가 정통 우파 세력의 마음을 다시 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강남 좌파로 분류된 한동훈이 정통 우파 세력의 비토를 받으면서 국민의힘으로 상징되는 비좌파 최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은 이제 한국의 자유우파 국민들과 이별할 때가 됐습니다. 한동훈과 정통 자유우파 세력은 한동훈 본인의 표현을 빌리면 서로 동료 시민이 되기에는 이제 너무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